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소리 적당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당 공포 이야기들은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을,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을 하나하나는 아니고요. 좀 퍼왔습니다. 이렇게 밝아. 퍼왔고요. 준비되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학교 시절 무용을 하던 예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손가락도 길고 전형적인 무용을 위한 몸매를 갖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무용밖에 모르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늘 4교시가 끝나면 연습을 하러 가야만 했는데 철이 없던 그 시절엔 그런 모습조차 부러워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날 이런 어, 박자감이라고는 제로에 몸치로 주셨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아주 유명한 무용학원으로 옮겼다고 정말 들어가고 싶던 곳인데 오디션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신이 없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붙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친구들이야 무용의 무자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고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나 현대 무용을 하는 무용수를 봐도 그닥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친구의 그런 모습에 축하를 해주면서도 그저 남일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는 정말 좋아했었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야기를 끝냈었죠. 그런데 점점 친구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또 몸매 관리를 위한 체중 조절인가 싶어서 따로 물어보거나 뭐 하진 않았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체중 조절 기간이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해 얘가 초췌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요새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친구는 별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 더 물어보기도 뭐해서 연습이 힘드냐고 힘내라고 다독여주고는 말은 말았는데, 그 친구가 점점 초췌해지면서 4교시 수업 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얼마 못 받는 수업이라고 우리 반 전원이 몰살해도 혼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수업에 응하던 친구였는데, 이건 뭐 기절 모드로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더라고요. 학과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는 게 점점 늘어날 무렵 친구는 더 이상 연습을 가지 않았고 자율학습까지 함께 하곤 했습니다. 연습실 안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는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가기 싫다라고 했었고, 얼마 전 그 무용학원에 들어가서 날아가듯 기뻐하던 그 친구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날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우리가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귀차니즘 초절정 소유자라는 걸 알고 맘 놓고 수다도 떨며 과자도 먹고 자율학습 시간을 수다 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모처럼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수다에 동참했고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뭐 남자 얘기, 직업 얘기, 어제 본 예쁜 옷 얘기, 대학 얘기 등 뭐 한참 여러 얘기를 거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갑자기 친구가 목소리를 낮춘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들 매일 밤 가위 같은 거 눌려봤어? 친구의 말에 평소에 가위에 잘 눌리는 저는 나도 많이 눌려봤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친구는 그런 가위 말고 맨날 한 여자가 나오는 똑같은 가위 말이야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 방인데 굉장히 넓고 커 보여. 근데 내 침대가 닿은 저 끝엔 웬 여자가 발레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점점 빨라진다? 처음엔 천천히 돌다가 내가 자기를 보는 걸 의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데, 이상한 건 쓰러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 그리고 손끝은 항상 날 향해 뻗어 있어. 이런 친구의 말에 우리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더 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학원 오디션 붙은 그날부터 그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 깨고 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게 그날은 연습도 못하겠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해. 마치 내가 턴을 몇 시간 동안 한 것 마냥 어지러워.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친구가 초췌해진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아니 내가 엄마한테 말하니까 네가 기가 약해진 거다 라고 하시고 보약을 지어주셨는데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모르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말고도 그런 가위에 눌린 애들이 우리 학원에 정말 많다는 거야. 아 진짜 무서워서 학교가 아니죠. 학원 못 다니겠어. 친구는 거기까지 말을 하고 정말 무서운 듯 입을 꾹 다문 채 옆에 있었던 친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짓말 같지도 않았고, 친구가 걱정된 우리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며 밤마다 고생해서 큰일이라고 나름 가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이것저것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던 우리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고, 담임도 그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라고만 하니 연락이 되는 사람도 없어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뒤쯤 친구가 나타났는데 친구의 모습은 완전 개판이었어요. 삐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예전에 윤기 있던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였죠. 친구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놀란 우리가 왜 그러냐며 묻자 친구는 울면서 말했어요. 니들한테 그 가위 얘기하고 그날부터 정말 심하게 가위에 눌렸어. 그 여자는 계속해서 뺑뺑 도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여자의 손 모양을 봤어. 여자의 손 모양은 날 향해 손짓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것도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다시 느리게.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었어. 소름이 잔뜩 돋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자 친구는 이 여자는 또 말하면 죽인다. 또 말하면 죽인다. 또 말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온몸을 떨었고 그 말에 비명을 지른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의 변하는 모습에 친구 부모님은 친구의 말을 믿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해서 친구를 무속인한테 데려갔었나 봐요. 의외로 무속인을 믿으신다는 점에 내심 놀라긴 했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속인은 친구에게 3일 동안 구슬했고 무속인은 친구 부모님께 자식 먼저 없애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학원을 옮기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에 친구 부모님은 부랴부랴 학원에 연락해서 학원을 옮긴다는 통보를 하셨고 학원 원장에게 그 학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셨대요. 그러자 그 원장은 어디서 무속인 말을 듣고 와서 자기한테 헛소리 하냐고 그렇게 굴다간 딸 인생에 무용 없는 거 모르냐고 협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했다네요. 친구는 그렇게 학원을 옮겼고 구술해서인지 학원을 옮겨서인지 산송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초췌했고 보기 안쓰러웠던 친구의 모습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문 무용수가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수다를 떨면 친구는 늘 지금 자기 모습은 무용수가 아닌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직장을 다니지 않겠냐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는 그 학원에서 일어난 숨겨진 일이 너무나도 궁금하다고 하죠. 왜 하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 여자는 왜 자기에게 손짓을 했던 건지 궁금하다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그때 일이 무섭다고 회상하며 말합니다. 제가 알기론 친구가 다닌 학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 관련된 거였죠. 이렇게 첫 번째 공포썰 읍조리기 끝났고요. 뭐 지리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화장실 얼른 다녀오십시오. 얼른 다녀오시고 금방 제목 바꾸고 여러분들 빨리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셨나요? 아직 안 가셨다고요? 책임 못 집니다. 가실 거면 얼른 가셔야 돼요. 곧 있으면 두 번째
공포썰 읍조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썰은 한 4개 정도 준비했고요. 추가적인 것도 있는데 시간 보고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두 번째. 제가 어렸을 적 살던 곳은 경기도 소재의 어느 산 중턱, 조선시대 때 우물가였던 것을 메워 터를 잡아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방이 2개, 부엌이 하나가 있었고, 음, 음, 방이 2개, 부엌이 하나가 있었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된 전형적인 판잣집이었죠.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저와 친척 누나가 아니라 저와 누나 친척 한 분, 그리고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특징으로는 방마다 나무 틀에 한지로 발라 만든 미닫이 문이 중간중간 있었고, 친척은 작은 방에서, 저를 포함한 나머지는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3살 당시에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저의 기억은 집의 출입문, 그리고 방문 안쪽마다 바로 위에 벽에 부적이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된 이 부적에 쓰여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으면 알 거 없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 됐습니다. 안방에 달려있던 부적이 떨어질랑 말랑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저는 주섬주섬 말랑말랑 대롱대롱 주섬주섬 의자에 올라가 그 부적을 떼어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부적에 대해 평소 신경을 안 쓰다 보니 모르게 넘어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나가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말에 따르면 검은색의 사람 형체만 있는 긴 머리의 무언가가 팔목을 꽉 붙잡은 채 자신의 눈만 응시하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눈만이 셋 노란색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누나의 시선까지 그 형체의 눈으로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가위만 눌리면 항상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저의 경우에는 갑자기 몸이 허해져서 자는 동안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약도 지어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날 여름 감기까지 겹쳐 방에 누워 낮잠을 청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깨어나 일어나려고 하자 몸이 한없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고요. 제 양옆에는 가족들이 자고 있었는데 전등과 TV까지 켜져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순간 안방 중앙 밑바닥에서 머리는 산발에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백의를 입은 여자가 쑥 하고 솟아오르더니 날아와 제 양쪽 가슴을 밟고 서니 숨이 턱 막혀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데, 그것은 고개를 내려 제 눈만 조용히 쳐다봅니다. 아니, 얼굴이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만 보였지만 저를 쳐다본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서 허둥대자 그 반응이 재밌는지 깔깔 대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고개는 내려 얼굴만 제 얼굴을 향한 채로 양손은 번쩍 들어 좌우로, 약간 읽고 있는데 약간 표현이 의성어가 맞네요. 양손은 번쩍 들어 좌우로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며 춤을 추는데 제 가슴을 밟을 때마다 박자에 맞춰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꿈이라면 빨리 깼으면 하는 생각이 든 찰나에 할머니가 잠에서 깨었는지 일어나려는 순간 그 여자는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심장의 박동도 서서히 점점 잦아들더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불을 끄려던 할머니께 제가 봤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며 조용히 한숨을 쉬시더니 부적이 붙어 있던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데 안 붙어 있죠. 뭐냐면 내가 뗐거든. 저기 붙어 있던 부적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기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 혼날까봐요. 그날 이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가 어디서 스님 한 분을 모셔오셨는데 안방에서 목탁을 두들기며 불경을 외우시더니 외우시더니 소매자락에서 부적을 꺼내 방문 위에 붙이시더라고요. 이후로는 누나도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고 저 또한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등산로 부지로 선정되어서 이사를 갔고 집은 이내 허물어 지금은 등산로의 우물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향수병이 도져 옛 집이었던 곳을 찾아가기도 하네요. 그 여자는 뭐였을까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아직 건강하시죠? 알죠? 이런 강상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입장이죠. 저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채팅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태가 괜찮죠? 소리 읊조리기. 근데 진짜 이게 약간 날이 따뜻하면, 그러니까 더우면 여름에 남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왜 여름에 많을까? 이거 무서운데 왜 이게 여름에 인기가 좀 있을까? 뭐지? 혹시 그런 말 있잖아. 요런 거 들으면 약간 쌀쌀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쌀쌀하냐? 예스.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네네 선장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친구는 여동생과 조금 낡았지만 평범한 원룸에서 2년째 살고 있었다. 친구는 직장인이었고 여동생은 대학생이었기에 술을 마시거나 놀러 가는 일이 잦아 언니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생은 불금이라며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 라고 말했고 친구는 혼자 컴퓨터를 하다가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죠. 어차피 여자만 있는 집이었기에 친구는 화장실 문을 꽉 닫지 않았고 대충 발로 위로 둔 채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끝부터 무언가가 오소소 하며 척추를 따라 소름이 쫙 돋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잔뜩 거품을 묻힌 채 쎄해진 기분에 고개를 든 친구는 피가 차갑게 식는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한 뼘도 열리지 않은 화장실 문틈 사이로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보인 거죠. 이렇게. 알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보인 거죠. 손이 보인 것도 아니고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가 문을 아무튼 붙잡고 있었다. 친구는 본능적으로 화장실 문을 쾅 하고 닫아 잠궜다. 그러면 귀신 손가락 잘리겠죠? 개 아프죠? 거품이 들어가서 눈이 따가웠지만 그건 일도 아니었다. 무언가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힘을 주고 밀착해 온몸으로 문을 밀었다. 얼굴이 문에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그때 친구는 똑똑히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언니 뭐해? 하지만 그건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가늘고 힘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문을 바로 반대편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친구는 미친 듯이 무서워 울음이 나기 시작하면서도 문을 미는 건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뭐해? 언니 뭐해? 가슴이 꽉 막힌 듯이 무서웠던 친구는 혼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문을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서 있었다. 차라리 기절하면 좋을 텐데라고 절실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을 때 누군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언니? 하는 동생의 목소리와 함께 화장실 손잡이가 움직였다. 언니 거기 있어? 라는 동생의 말에 그제서야 친구는 엉망이 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친구는 사색이 되었고 동생은 친구를 부축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자초지종을 말할 수 있었던 건 이틀이나 지난 뒤에 제대로 정신줄을 잡은 후였다. 아직도 그것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린 이사했다. 알바노 이사하면 된 거 아님. 인정. 요번 읊조린 거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나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급한데 혹은 뭐 나 진짜 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갔다 오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사연이기 때문이죠. 얼른 갔다 오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갔다 오셈. 빨리 갔다 오세요. 뭐 갔다 왔습니까? 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겠죠. 다음 마지막 사연 가겠습니다. 진짜 갑니다잉. 자, 마지막 사연. 옛말에 정을 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하는 혹은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지인 등이 돌아가신 후 귀신, 용혼 등의 모습으로 산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필자인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께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쌤행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 지방 중학교를 다니던 저는 근처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어리지만 손이 아주 예무지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솜씨가 좋아 할아버지 농사일을 자주 도와드리곤 했었죠. 그때만 해도 학원 등이 많을 때도 아니고 공부에 취미도 없었던 저라 할아버지께서도 마치면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일 좀 도와줘. 아버지께서도 마치면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일 좀 도와드리고 놀고 있으라는 식으로 많이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직접 황토흙과 집단을 섞어 지으신 흙집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농사일 도와드리고 논, 밭 뛰어다니며 놀던. 조금 끊겼죠? 다시 가겠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농사일 도와드리고 논, 밭 뛰어다니며 놀던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정하시기만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농협에서 주관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오셨는데 검진상에서 종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군요. 얼마 후 큰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아 정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70의 나이로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순간 정신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몸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하네요.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시골 동네나 흙집 안방에 할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마당에 자리를 펴 동네 어른들을 모셔가며 3일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는 실감이 안 나설까요? 슬픔보다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음식을 갖다 드리고 잔심부름에 치이면서 어영부영 3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가신 반면 마지막 3일째는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을 제외하고는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저희 가족, 가까운 친지들은 작은 방, 아랫방, 마당 등에 서로 둘러앉아 슬픔을 보듬어주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시며 그렇게 슬픔이 녹여 가셨더랬죠. 유독 할아버지께 서운한 감정이 많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6남매 중 셋째 아들이셨는데 어릴 적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형편이 좋지 않으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 공부를 하고 셋째인 너는 힘이 좋고 손이 야무지니 농사를 거들거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게 많이 서운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제 나이 즈음에 가출을 하셔서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그때 만나신 거고요. 그렇게 외지에서 가정을 꾸리시고 저희 누나를 낳고서야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며 고향으로 오셨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릴 때 잘 모시지 못했던 죄송스러움일까요? 자신에게 잘해주지 못한 데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까요? 할아버지 죽음 앞에 저희 아버지가 유독 슬퍼하셨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술잔을 몇 잔 기울이시지도 못하고 금세 취하셨죠. 뭐야, 소피? 소피가 뭡니까? 소피가 마렵다며? 소변 그런 건가? 소변이 마렵다며 밤 12시 넘어서 집 뒷마당 쪽으로 홀로 가셨던 아버지가 10분, 2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시기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어 저와 어머니께서 가보려던 찰나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얗게 질리신 아버지께서 마당으로 뛰어오시더니 기절을 해버리신 겁니다. 기절을 하신 와중에도 계속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시면서 계속 경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 흰 그릇에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는 뒷마당으로 가시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할머니께서도 어떻게 되실까 싶어 말리려고 뒤따라갔더니 할머니께서 뒷마당 어두운 한켠에 서서는 물을 허이허이 부르시며 자식 새끼 보고 싶어 그래요? 저놈 저거 당신만이 그리워하지 말라고 정 떼려고 그래요? 내가 제사마다 맛있는 거 많이 챙겨드릴 테니 여기 시원한 물 한 모금하고 어서 가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때까지도 마당에서 발작을 일으키시던 아버지께서 거짓말처럼 한숨을 푹 내쉬며 잠에 드시는 겁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일어나신 후에 어른들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구석에 소피를 보고 뒤로 돌아서는데 할아버지께서 등 뒤에 딱 서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을 덕석 잡으시면서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이끄시더랍니다. 시더랍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몇 번을 뿌리치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것만 기억이 나더랍니다. 이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원래 조상들이 정을 떼지 못한 자식들에게 다른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못되게 하면 자식들이 크게 놀라서 정을 뗀다고. 아마 할아버지께서도 유독 각별한 마음이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못 잊고 오래 슬퍼할까봐 정을 때리고 나타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둥탁. 아버지께서도 유독 이렇게 잘 읊조렸고요. 여러분도 참 아주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